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지난 2023년에 발표된 KNN 어댑터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억셉된 프로시딩들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NN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한 가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오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 자체가 KNN-LM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KNN-LM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KNN-LM 어댑터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난 이후 실험과 컨클루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KNN-LM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해당 방법론이 가지고 있던 의의들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의의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NN-LM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의 랭귀지 모델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거의 모든 모델들이 생성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을 텐데요. 우선 위키피디아와 같은 대량의 코퍼스를 이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생성 모델의 프리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 온리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GPT 기반의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T5와 같은 인코드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팸 코럽션과 같은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이용을 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생성 과정에서는 결국에 테스트로 들어온 어떤 문서에 대해서 현재까지 입력된 모든 토큰의 정보를 인코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시에서는 러시아의라는 단어의 시점에서 모든 이전 토큰의 정보들을 어텐션으로 받아와서 인코딩 한다면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널 레이어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되게 될 것이고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모델의 보캡 차원으로 변환을 해주는 LM 헤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과한 값은 결국에 모든 복캡들에 대한 로직 값이 산출이 됐으므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맥스 함수에 통과시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각의 토큰의 생성 확률을 출력하게 되고 여기서도 생성 확률이 가장 높은 혹은 탑P 확률 이내에 있는 토큰들을 이용을 해서 샘플링 등의 방법론으로 생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랭귀지 모델의 생성이라 하는 것은 이 랭귀지 모델의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을 했던 문서들에 있는 학습 코퍼스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텍스트 패턴을 생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KNN-LM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PYS 할 때 설명드렸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살펴보시면 두 가지의 복캡 디스트리뷰션이 위쪽에서 하나 그리고 옆에서 하나 산출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복캡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람다라는 가중치를 바탕으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최종적인 복캡 디스트리뷰션이 생성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러시아이라는 토큰의 다음에 올 토큰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때 두 가지 확률 분포를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인 확률을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첫 번째 확률, 즉 위에 있는 요 확률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모델링,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델들을 통해서 산출된 복캡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캡 디스트리뷰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랭귀지 모델의 파이널 레이어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복캡, 즉 만약에 복캡 차원이 38,000이었다 라고 한다면 38,000 차원의 확률이 산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KNN-LM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이 학습된 데이터 외에도 별도의 데이터 스토어로부터 어떤 토큰과 가장 가까운지 리트리버 태스크가 같이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에 여기서 현재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생성되었던 리프레젠테이션을 쿼리로 해서 모든 데이터 스토어 내에 있는 리프레젠테이션 중에 가장 가까운 리프레젠테이션을 찾게 됩니다. 그럼 찾았을 때 첫 번째 문서의 여섯 번째 토큰, 첫 번째 문서의 다섯 번째 토큰, 그리고 세 번째 문서의 다섯 번째 토큰이 가장 가까운 토큰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토큰들에 대한 거리값이 산출이 되고 이 거리값을 역수로 취하면 결국에 시밀러리티가 되니까 이 시밀러리티를 바탕으로 확률로 변환을 해주고
이 확률이 만약에 같은 토큰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에서 모두 작가라는 토큰에서부터 확률이 산출된 것이었다면, 이를 어그리게이션 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즉 검색된 토큰들에 대한 복합 디스트리뷰션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랭귀지 모델은 모든 토큰에 대해서 산출을 하지만 밑에 있는 리트리버의 복합 디스트리뷰션 혹은 KNN-LM의 복합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브 되어 있는 토큰에 대해서만 확률이 산출되고 나머지 토큰은 0으로 확률이 처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두 확률 분포를 결합을 해서 현재 시점에 대한 최종적인 복합 디스트리뷰션이 생성이 되고, 이 과정이 매 토큰마다 반복하면서 디코딩 기법으로 문장이 생성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KNN-LM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장표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인도메인과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 KNN-LM을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 게인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NN-LM 구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스토어를 바꾼다면 KNN 확률 분포를 생성할 때 사용할 데이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장표부터 살펴보시게 된다면,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을 했던 데이터, 즉 모델 입장에서 인도메인 데이터를 가지고 KNN-LM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모델 크기가 3빌리언일 때 16.11의 퍼플렉시티가 나왔고, 당연하게도 모델이 더 작은 100밀리언일 때 20.99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피디아 100밀리언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던 모델이 만약에 3빌리언의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어로 가지게 된다면 14.61의 퍼플렉시티를 가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했던 위키 3빌리언 모델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잘못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3빌리언과 100밀리언은 모델 크기가 똑같을 때 학습 데이터의 수의 차이, 즉 얼마나 모델이 피팅되었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성능이 개선되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KNN-LM 논문이나 아니면 이외의 여러 가지 분석 논문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KNN-LM이 성능을 높여주는 부분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것이 학습 데이터 내에 정말 흔치 않게 드물게 존재하는 롱테일의 정보들, 잘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들에 대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KNN-LM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잘 보이는 장표는 오른쪽 장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리트레인 할 때 사용을 하지 않았던, 즉 위키 3빌리언으로 학습했던 모델과 북 3빌리언으로 학습했던 모델, 그리고 위키 3빌리언으로 학습했던 모델에 대해서 북스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어로 가졌을 때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위키로 학습한 모델의 북스에 대한 퍼플렉시티는 37.13이고 북스로 학습했던 모델은 훨씬 낮은 14.75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키 3빌리언 모델은 그대로인데, 만약에 북스를 데이터 스토어로, 즉 모델 입장에서의 아웃 오브 도메인, 태스크 입장 혹은 테스트 데이터 입장에서는 인도메인 데이터로 KNN-LM을 적용을 한다면 37.13이던 성능이 24.85로 매우 급격히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KNN-LM을 통해서 데이터 스토어로 삽입을 해주게 된다면 생성을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컨티뉴얼 러닝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LLM들인데, 이것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KNN-LM이 이런 방법론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KNN 어댑터라는 방법론은 어떤 식으로 모델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NN-LM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 보시면 랭귀지 모델이 만들었던 복합 디스트리뷰션과 리트리버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복합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해주는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다는 점인데요. 람다라는 값이 해주는 역할은 리트리버를 통해서 생성한 복합 디스트리뷰션이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생성될 복합 디스트리뷰션에 얼마나 영향력을 줄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KNN-LM 방법론 자체가 더 유의미한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영향을 줘야 되니 높은 람다를 써야 될 것이고, 랭귀지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태스크들이다 라고 한다면 람다가 낮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람다를 튜닝하는 그 작업은 결국에 태스크나 모델에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하고,
한번 고정된 값은 생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KNNLM 논문에서도 람다를 튜닝을 했을 때 성능 그리고 이 람다와 데이터 스토어 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KNNLM은 데이터 스토어 크기에 따라서 최적의 람다 값이 다르다라는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데이터 스토어의 크기와 테스트 도메인 데이터와 얼라이먼트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스토어가 크면 클수록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데이터 스토어가 커지는 건데, 크면 클수록 결국에 테스트 셋하고 유사한 문장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더 데이터 스토어에 의존을 많이 해서, 즉 람다 값이 키워서 할수록 성능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테스트 도메인하고 유사한 데이터가 데이터 스토어에 많이 있을수록 테스트 셋하고 유사한 문장이 다수 있는 데이터 스토어로부터 보캡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게 유의미할 테니 당연하게도 람다 값이 커지면 좋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 스토어가 작다면 리트리버를 통해서 유의미한 보캡 디스트리뷰션 생성이 안 되니 람다 값을 줄여야 될 것이고, 데이터 스토어가 크면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리트리버를 통해서 유의미한 보캡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질 테니까 큰 람다 값을 쓰는 게 좋겠구나 라는 점까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KNN-애답터의 큰 흐름만 먼저 얘기해보면, KNN-LM에 대해서 람다를 튜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모델 내부 파라미터에 접근이 불가능한 GPT와 같은 블랙박스 LM들에 대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으로서 제안을 하고 있고, 내부 파라미터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로라 등의 페프트를 적용한 방법론이 불가능한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LM이 생성하는 보캡 디스트리뷰션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튜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시작된 것 같고, 최근에 오픈AI의 GPT와 같은 여러 가지 클로즈드 모델들에서도 이와 같이 생성된 토큰의 확률 값을 반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토큰별로 다른 람다 값을 적용을 해서 KNN-LM을 개선시킨 것이고,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바닐라 KNN-LM은 모두 똑같은 0.25라는 람다 값을 쓰지만, 아래 보시면 각각의 토큰별로 다른 람다가 적용되는 어댑터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습할 때 정말로 적은 리소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KNN 어댑터와 KNN-LM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단순한 KNN-LM은 사전에 정의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람다가 0.25인 값으로 모든 LM 디스트리뷰션과 KNN-LM 디스트리뷰션의 복합 값을 인터폴레이션 해주게 됩니다. 모든 토큰과 문장에 대해서 동일한 값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셋이 존재해야 람다 값 튜닝이 가능하고, 토큰별로 다른 확률 람다 값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KNN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서 람다를 생성하는 모듈, 즉 어댑터라는 걸 별도로 쓰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레스파이레이토리 혹은 휴먼스 페이션츠와 같은 토큰들에 다른 람다 값을 적용을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LM과 리트리버 간의 성능 보완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KNN-LM의 적용은 블랙박스 LM이 취약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메인 스페시픽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법론이다 라는 설명이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KNN 어댑터는 여러 가지 종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한 A Single Adaptive Lambda가 있습니다. 생성 시점별로 모든 보캡 디스트리뷰션에 동일한 람다 값을 적용하는 것은 KNN-LM과 똑같지만, 이 람다 값을 학습 파라미터로 설정하는 게 다릅니다. 즉 스칼라 값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학습 방법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모든 트레인셋에 대해서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LM의 보캡 디스트리뷰션을 산출한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트레인셋에 대한 리얼리스트 네이버 토큰을 산출하게 됩니다. 탑 K개를 산출한 다음에 KNN 어댑터의 학습 대상은 LM이 아닙니다. KNN-LM의 보캡 디스트리뷰션과 LM의 보캡 디스트리뷰션 합산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람다와 템퍼레처를 튜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과 2에서 구한 트레인셋을 데이터를 입력으로 해서 학습 파라미터를 람다로 최종적인 보캡 디스트리뷰션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태스크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테스트 도메인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학습된 람다 값을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의 람다 값을 사람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테스트 도메인의 데이터 스토어나 도메인 디스크리펜시 같은 모델링 관점에서의 유의미한 람다 값을 산출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토큰 와이즈 어댑티브 람다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토큰을 생성을 할 때 이 복잡 디스트리뷰션 내에는 각각의 토큰들이 다른 람다 값을 가지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력 데이터와 거리 순위에 따라서 복잡 디스트리뷰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게 될 텐데요. 이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 파라미터는 토큰 와이즈 람다라고 해서 복잡 크기를 가지는 람다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즉 각각의 토큰에 대한 람다 값을 저장하고 있는 벡터가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학습 방법론은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론과 매우 유사하지만 이 4번부터 달라지게 될 겁니다. 복합 확률에 대해서 이 KNNLM으로 나온 확률에 람다 벡터를 아다마르 곱을 해주게 되고, LM이 만든 확률에는 1-람다 벡터를 아다마르 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각각의 토큰의 적절한 람다 값이 무엇인지 모델이 내부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토큰별로 다른 람다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KNNLM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학습 코퍼스의 드문 토큰에 대해서는 높은 람다를 부여해서 리트리버의 가중치를 높이고, 학습 토큰에 학습할 때 많이 등장했던 토큰들에 대해서는 낮은 람다를 부여해서 LM에게 조금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론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KNN 어댑터인데요. 컨텍스트 어웨어 토큰 와이즈 어댑티브 람다라는 마지막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테스트 데이터의 문맥을 고려해서 람다를 생성하자라는 방법론이고, 학습 파라미터로는 토큰 와이즈 람다, 즉 복합 사이즈 크기의 람다 값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대로 활용하고, 컨텍스트 코에피션트 벡터인 D를 역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D 벡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의 히든 디멘전을 크기로 가지게 되는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학습 과정은 토큰와이즈 어댑티브나 그 앞에 보았던 방법론들과 매우 유사한데요. 우선 람다를 산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트레인드 인베딩 벡터 W, 즉 모델의 인베딩 벡터를 먼저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의 컨텍스트 인베딩과 컨텍스트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원소 곱을 해주게 됩니다. 즉 지금 시점의 컨텍스트 벡터와 곱해줄 학습 파라미터, 러너블 파라미터인 D를 아다마르 곱을 해주게 되는 건데, 이것의 의미는 컨텍스트 인베딩이라는 것 자체가 NN 탐색, 리얼리스트 네이버 탐색을 위해서 사전에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인베딩이 지금까지의 문맥의 정보를 담고 있고, 이를 문맥에 대해서도 람다 생성할 때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컨텍스트 코에피션트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2에서 계산이 되었던 컨텍스트 벡터, 즉 컨텍스트 인베딩과 컨텍스트 코에피션트가 아다마르 곱이 된 벡터에 대해서 워드 인베딩과 행렬 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 토큰의 의미적 정보가 반영된 벡터가 생성이 될 거고, 즉 현재 시점의 문맥을 고려할 때 어떤 토큰들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복합 디스트리뷰션이 산출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3에서 생성을 했던 복합 디스트리뷰션의 곱해질 값하고 토큰 와이즈 어댑티브 람다를 덧셈을 해줘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 오른쪽에 있는 람다 같은 경우에는 문맥과 상관없는 토큰이 자주 등장한 건지 덜 등장한 건지만 고려하는 가중치, 왼쪽에 있는 요 세 가지 값의 곱셈은 현재까지 문맥을 봤을 때 어떤 토큰이 더 중요한지, 즉 리트리버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중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맥에 반영된 람다가 생성이 될 수 있고, 기존 LM이 이해하기 쉬운 문맥들은 낮은 람다를 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도메인에 특화된 문맥들은 높은 람다를 배정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LM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라 한다면 일반적인 범용적인 문장들, 그리고 전치사나 관사처럼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신테틱한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고, 도메인 특화 문맥은 람다가 높은 값들이 배정이 되는
즉 일반적인 사전학습 데이터에 잘 등장하지 않는 금융이나 아니면 과학 문서들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세 가지 람다 값 튜닝 방법 외에도 템퍼레이처 튜닝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템퍼레이처 튜닝 방법론은 람다라고 하는 게 리트리버를 통해서 생성된 버켓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LM을 통해서 생성된 버켓 디스트리뷰션 간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위한 변수였다면, 템퍼레이처 T는 리트리버를 통해서 버켓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소프트맥스 계산에 사용되는 그 템퍼레이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트리버가 생성하는 로직 값은 니어레스트 네이버의 디스턴스이니까 템퍼레이처를 높인다면 결국에 소프트맥스를 통해 산출되는 분포를 매우 스큐드하게 만들겠다. 즉 디스턴스가 차이가 많이 나는 토큰들에 대해서는 확률 차이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고, 이를 통해서 가까운 니어레스트 네이버에 대해서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템퍼레이처가 낮아진다면 디스턴스 간의 차이에 대한 확률 차를 감소시켜서 가까운 니어레스트 네이버랑 먼 니어레스트 네이버 간의 확률이 비슷해지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소프트맥스에 들어갈 익스포넨셜 값에서 러너블 파라미터 t는 여기에 위치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학습 방법론은 총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람다와 비슷한 아이디어로 A single additive t, 즉 스칼라 값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모든 토큰의 동일한 템퍼레이처 t를 적용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LM의 사전학습 데이터와 도메인 스페시픽 데이터 스토어 간의 적절한 템퍼레이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테스트 도메인의 데이터 스토어 크기나 도메인 디스크리퍼런시도 역시 여기서 고려되면서 템퍼레이처를 사람이 설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와이즈 어댑티브 T 같은 경우에는 싱글 어댑티브 T의 장점을 가지고 오면서도 리얼리스트 네이버의 수를 크기로 가지는 벡터 T를 학습하게 됩니다. 즉 디스턴스 순위별로 템퍼레이처를 적용을 해서 디스턴스가 가까운 애에 대해서는 어떤 템퍼레이처를 적용해야 될지, 디스턴스가 가장 먼 토큰에 대해서는 어떤 템퍼레이처를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델이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선 식과 다르게 여기 t 벡터의 i번째 원소, 여기서 i는 순위인 k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KNN 어댑터가 가지고 있는 컨트리뷰션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언급을 해보자면, 파라미터 접근이 불가능한 블랙박스 모델들에 대해서 KNNLM 모듈 학습을 통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점에 있습니다. 실험 모델은 GPT-2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왜 블랙박스 LM을 위한 방법론이면서 GPT-2를 쓰냐라고 한다면, 모델 파라미터랑 학습 코퍼스가 뭐였는지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학습 코퍼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엄밀하게 아웃 오브 도메인으로 정의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험 측면에서 이런 구조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 데이터셋은 사전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네 가지 데이터, 위키텍스트, 북코퍼스, 인론 이메일, 그리고 아마존 리뷰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위키텍스트나 북코퍼스는 조금 더 범용적인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엔론 이메일이 가장 특화된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 써 있는 것처럼 엔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성되었던 이메일 데이터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범용적인 텍스트와 다르게 특정한 포맷이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한 회사의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가 인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람다나 템퍼레처의 학습 방법론에 대한 성능 평가를 우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 파라미터 수가 매우 적은 것을 이 컬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 방법론들인데도 불구하고 학습 파라미터가 사실 10만 개가 되지 않습니다. 복캡 사이즈나 아니면 모델의 히든 디멘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는 게 해당 방법론의 구조상 특징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KNNLM을 학습시키는 요 맨 위에 있는 이 밑줄 쳐진 라인들보다도 성능이 꾸준히 높은 방법론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템퍼레이처 튜닝 같은 경우에는 KNNLM에 적용을 하든 아니면 다른 제한 방법론들에 적용을 하든 사실 성능 개선이 매우 제한적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람다 학습 방법론은 분명한 성능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NNLM이 30.77이었던 위키 텍스트에 대해서 어댑티브 토큰와이즈 람다를 적용을 했던
요 실험의 경우에는 28점대로 매우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지도록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람다를 튜닝하는 게 정말로 학습에 도움이 된다, 혹은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댑티브 토큰와이즈 람다가 가장 성능이 좋은데, 이는 결국에 각 토큰별로 다른 람다를 적용하는 게 정말로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크기별로 성능 개선이 변화가 되는지도 살펴보는 게 오른쪽 장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논문이 GPT-2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모델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117밀리언부터 774밀리언까지 모델 크기를 바꿨을 때 꾸준하게 성능이 개선이 되는 경향성이 있고, 이는 결국 빌리언 스케일로 가도 똑같이 성능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할 점이라고 한다면,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KNN-LM 대비 성능 개선이 매우 꾸준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성능 개선폭 역시도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즉,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탐색에 활용되는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정말 유의미한 레프레젠테이션일 수 있기 때문에 리트리버를 통해서 더 잘 확률 분포를 생성하는 게 KNN-LM이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실험은 람다 튜닝 시에 이니셜 웨이트 값을 무엇으로 설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토크나이즈 어댑티브 람다에 대해서 이 람다 초기 값을 바꿔가면서 성능의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람다 값이 결국에 KNN-LM이 생성할 확률이 랭귀지 모델 생성 확률에 반영될 비율이기 때문에 초기 값이 너무 큰 경우, 극단적으로 간다면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0.5 값으로 설정을 했다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스텝에서 가장 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랭귀지 모델의 생성 확률에 리트리버가 너무 많이 관여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성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람다가 0.1일 때, 즉 제일 작은 값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사전 학습 시에 흔히 등장하지 않은 단어들이 KNN-LM이 가장 성능 개선을 이뤄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람다 값이 낮더라도 충분히 보정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고려한 두 가지 실험인데요. 블랙박스 LM은 사실 전체 토큰 프로버빌리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GPT 같은 경우에도 생성된 확률과 그 확률보다 조금 낮은 탑 K의 확률만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탑 K의 프로버빌리티만 가지고 KNN-LM과 KNN 어댑터를 적용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탑 K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복합에 대해서는 남은 확률의 평균값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탠다드 LM 대비해서 KNN-LM만 써도 이미 충분히 성능 개선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심지어 탑 1만 써도 스탠다드 LM이 210.49라는 퍼플렉시티를 보이는데, KNN-LM은 27.17로 확률이 보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스탠다드 LM이랑 KNN-LM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성능을 비교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K 프롭이 아닌 나머지 프롭은 평균값을 취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퍼플렉시티가 매우 안 좋게 왜곡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KNN-LM은 인터폴레이션이 수행이 되면서 조금 더 분포가 스큐드 된 상태고, 이로 인해 퍼플렉시티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KNN 어댑터를 적용을 하면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단순히 KNN-LM을 쓰는 것보다도 해당 도메인에 대해 더욱 적합한 KNN 확률을 생성을 해주는 게 KNN 어댑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북코퍼스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어로 썼을 때 다른 도메인에서의 평가 결과들인데요. 보시게 되면 당연하게도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 스토어로 바꾼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능 개선이 꾸준히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은 파인 튜닝과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인데요. 데이터 스토어로 사용할 데이터가 많은 상황이면 좋겠지만 사실 도메인 스페시픽 데이터들이 많지 않은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성능을 살펴보시면 X축엔 트레인드 토큰이라고 하는 게 KNN 어댑터나 LM에서는 데이터 스토어에 활용되거나 KNN 어댑터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던 데이터 수라고 할 수 있고, 파인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진행한, 즉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진행을 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즉 10의 4승보다 적은 데이터를 있을 경우에는 KNN-LM이나 KNN 어댑터가 파인튠 대비해도 성능이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데이터 스토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KNN 어댑터의 성능이 꾸준히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을 땐 파인 튜닝이 유효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상황, 즉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KNN 어댑터가 오히려 좋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KNNLM이 정말로 유의미한 람다 값을 생성해 주는지에 대한 분석 실험이 있는데요. 학습 시에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좋은 보캡 디스트리뷰션 생성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적게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그래서 람다는 결국에 KNNLM을 통해서 생성한 보캡 디스트리뷰션이 LM 보캡 디스트리뷰션에 반영될 비율이니까 학습된 람다가 KNNLM에 도움이 됐다면 토큰 프리퀀시랑 반대되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람다와 사전학습 코퍼스 혹은 람다와 데이터 스토어 내의 토큰 빈도를 살펴보면 빈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주 강한 음의 관계들을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전학습 코퍼스에 드물게 등장한 토큰에 대해서 실제로 학습을 해봤더니 람다 값이 높아지더라는 걸 경향성을 볼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사전학습 때 학습이 적게 된 토큰일수록 높은 KNN 보캡 디스트리뷰션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서머리와 우선 해석 문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효율적인 KNNL 학습 방법론을 제안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KNNLM이 사용돼야 될 사용처를 블랙박스 LM에 대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으로 매우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도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 하나이고 람다와 토큰 프레임컷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그 전까지는 그럴 것이다 혹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던 내용을 조금 직접적으로 검증한 점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실 단점이 많은 논문이기도 한데요. 블랙박스 LM에 대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들과 실험을 비교하지 않고 있고 블랙박스 LM에 대한 연구인데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리얼리스트 네이버 서치에 리프레젠테이션을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블랙박스 LM의 리프레젠테이션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게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LM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위해서 실제로 지금 KNN 어댑터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LLM에 대한 실험이 없습니다. 빌리언 스케일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동작을 보장하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해당 논문이 작년 2월, 1월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LLM들 혹은 LLM을 쓸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기저가 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많이 보급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된 내용이라 이러한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겠다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NN 어댑터 논문을 소개해드린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재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